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할 결혼식 날. 신랑이 첫사랑을 핑계로 식장을 뛰쳐나가는 악몽 같은 상황을요. 여기, 그 악몽의 한가운데 선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저, 홍서연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청담 그랜드 호텔의 웨딩홀. 제 머리 위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어지러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하객석에 앉은 수백 개의 눈동자는 마치 탐조등처럼 무대 위에 선 저를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불과 3분 전 제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 박진우가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유라 씨가, 서유라 씨가 심장병으로 쓰러졌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그는 사회자를 밀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제 자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무대 위에 외톨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객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 박진우라는 사람, 제정신이야. 화관당 외동딸을 버리고 전 여자친구한테 가다니. 전 여자친구?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몸매 자랑이나 하던 애 아니었어. 완전 여우한테 홀렸네. 어머, 홍서연 씨 어떡해. 저렇게 기가 막힌 망신을 당하다니. 평소에 조용하고 우아해 보이더니 남자 하나 제대로 못 잡았나 봐. 벌레처럼 윙윙거리는 수군거림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죠. 저 홍서연, 서울 인사동의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미술 갤러리 화관당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강남의 상가 건물만 3채. 월세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제가 박진우를 선택했던 건 그가 비록 가진 것 없는 시골 출신일지언정 성실하고 야망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번듯한 체면을 세워주고 건설 자재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늑대는 결국 늑대일 뿐이더군요. 저, 홍서연 씨, 사회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이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제게 물었습니다. 이식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야죠. 연회장도 예약했고 음식값도 다 치렀고 귀한 손님들도 모두 오셨잖아요. 길 잃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모두를 굶길 수는 없죠. 순간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시선은 하객석을 훑다가 주빈석 옆 테이블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박진우의 부모와 온갖 친척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아들이 식장을 뛰쳐나간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커녕 여전히 킹크랩 다리를 뜯으며 제 말을 듣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자진 퇴장했으므로 이 결혼식에는 새로운 신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미혼이며 신원이 확실한 남자분, 저 홍서연을 아내로 맞이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 분께는 저희 홍씨 가문이 준비한 강남의 상가 건물 3채를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전 장내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재벌가의 상속녀가 그것도 강남의 건물 3채를 들고 공개 구혼을 하다니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서는 것은 박진우 집안의 원한을 사는 일이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무엇보다 다들 제가 화가 나서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1초, 2초, 3초. 사회자가 이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 구석자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완벽한 재단 덕분에 그의 몸은 소나무처럼 굳건하고 늠름해 보였습니다. 그가 앉아 있을 때는 주변의 모든 빛이 그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는데 그가 일어서자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압도적인 기운이 장내를 지배했습니다. 최강혁. 저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안다고 생각했죠. 바로 서유라의 또 다른 전 남자친구.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난한 교수. 서유라가 원하는 명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해 사람들 앞에서 차였다는 비운의 남자. 그는 붉은 카펫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고 힘있는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선 그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그 깊은 눈동자에는 동정이나 탐욕 대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첼로의 낮은 현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신원은 확실하며 어떠한 나쁜 버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역시 방금 차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둘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니 이참에 새로운 짝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강남의 건물 세 채를 노리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무대 아래에서 쏟아지는 조롱과 동정의 시선들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강혁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강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숨막히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는 고풍스러운 민무늬 반지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들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천천히 끼웠습니다. 놀랍게도 사이즈는 제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신랑 신부, 예물 교환, 정신을 차린 사회자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박진우의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던지며 친척 무리를 이끌고 무대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홍서연.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년. 내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간 것뿐인데 감히 그새를 못 참고 저런 거지 새끼랑 결혼을 해. 우리 박씨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이건 간통이야, 간통. 저는 한때 비위를 맞추려 애썼던 그 늙은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제가 사준 비취 목걸이가, 손목에는 제가 사준 금팔찌가 번쩍이고 있었지만 입에서는 가장 악독한 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 저는 냉소했습니다. 첫째, 저는 당신 아들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간통이 아닙니다. 둘째, 먼저 파혼한 건 당신 아들이고 여기 수백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셋째, 방금 드신 킹크랩은 뱉어내고 가시죠. 이 피로연은 저희 홍씨 가문에서 낸 돈이니까요. 너, 박진우의 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가져온다는 그 건물 세 채는 원래 내 아들 거야. 감히 저 거지한테 주겠다고 내가 허락 못해. 그녀는 제 웨딩드레스를 찢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 드레스 자락에 닿기도 전에 최강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한번 훑어보았을 뿐인데 그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들을 끌어내. 최강혁의 나지막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두 줄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호텔 보안 요원과는 차원이 다른 포스를 풍겼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경호원들은 박진우의 친척들을 마치 병아리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붙잡아 인정사정 없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홍서연이 시어머니야. 돼지 멱다는 소리 같던 그녀의 비명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최강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강혁은 몸을 돌려 헝클어진 제 면사포를 정리해주며 방금 그 위험 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회사 경호팀입니다. 잠시 빌렸어요. 그래도 제 아내의 결혼식이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남자, 소문처럼 가난한 교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순간부터
저 홍서연의 남편은 바뀌었습니다. 신랑이 바뀐 결혼식은 황급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강혁의 친구라는 경호팀 덕분에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완벽하게 정리되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제 웃음거리를 구경하러 온 하객들은 이제 제 옆에 선 최강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지만 방금 전 프로 경호팀을 가볍게 동원하는 능력만으로도 그를 얕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 때 저는 붉은색의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피곤하죠? 최강혁이 제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비단 드레스 위로도 느껴질 만큼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종일 곤두서 있던 신경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그런데 그 경호원들 출장비가 꽤 비쌀 텐데 나중에 제가 정산해서 드릴게요. 저는 사업가 집안의 딸입니다. 계산은 확실해야죠. 비록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결혼은 일종의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제 체면을 지켜줬으니 저도 그에게 손해를 입힐 수는 없었습니다. 최강혁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아니, 이젠 최서연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설마 저랑 칼같이 계산하시려는 건 아니죠? 제 것이 곧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곧 제 것입니다. 돈 얘기하면 정 떨어져요. 그가 부인이라고 부를 때 끄트미 살짝 올라가며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제 귓가가 뜨거워졌죠. 그건 안 돼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죠.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 여자친구 서유라, 박진우가 그녀에게 갔잖아요. 마음 아프지 않아요? 최강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감이 스쳤죠. 버린 쓰레기를 누가 다시 주워가면 고마워해야지 왜 마음이 아픕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한데요. 그보다 당신이야말로 3년이나 만난 감정이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화관당의 딸은 가질 수 있는 건 갖고 버려야 할 땐 미련 없이 버립니다. 배신한 남자는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돈과 같아요. 돈 자체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더러워서 쓸 수가 없죠. 최강혁은 저를 바라보며 눈에 감탄의 빛을 담았습니다. 역시 제 아내는 현명하군요. 피로연이 끝난 시각은 밤 10시. 원래대로라면 오늘 밤은 첫날 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혼집이 원래 저와 박진우를 위해 준비된 저희 집안 소유의 평창동 빌라라는 점이었죠. 그 집안 곳곳에는 박진우의 생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강혁을 그곳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죠. 최강혁이 제 곤란함을 눈치챘는지 먼저 제안했습니다. 당신 집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문에 그는 월급쟁이 대학 교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직원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거든요. 네, 당신의 빌라만큼 크진 않겠지만 조용해서 좋을 겁니다. 최강혁이 차 문을 열어주며 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의 차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수수했지만 저는 한눈에 최고급 사양임을 알아봤습니다. 내부 시트는 전부 수작업으로 마감된 최고급 가죽이었죠. 이런 차는 평범한 교수가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차는 서쪽으로 달려 서울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죠. 그곳은 부자들의 비밀스러운 별장지대로 알려진 곳으로 주변에는 화원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개인 저택 단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듣기로 화원은 대한민국 최상위 재벌 가문의 소유로 그 규모가 수천 평에 달하며 내부는 궁궐처럼 호화롭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문이 닫혀 있어 서울시장조차 방문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최강혁의 차는 화원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들은
차 번호를 보더니 즉시 경례를 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묵직하고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최강혁을 쳐다봤습니다. 여기에 살아요? 최강혁은 태연하게 핸들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여긴 제 친구 집입니다. 그 친구가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서 저한테 집 좀 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어차피 비워두는 것보단 낫잖아요. 당신만 괜찮다면 당분간 여기서 지내죠. 친구 집을 봐준다. 이유는 조금 억지스러웠지만 아까의 경호원들도 친구의 것이라고 했으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친구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까요? 싫을 리가요.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을 보며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궁전이었습니다. 박진우가 그토록 원했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도 이곳에 비하면 화장실 수준이었습니다. 차는 전통 한옥 양식의 웅장한 본체 앞에 멈춰섰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턱시도를 입다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우리를 맞았습니다. 주인님, 사모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 집사님, 이쪽은 제 아내 홍서연입니다.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죠. 최강혁이 소개했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왕 집사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이나 경계심 대신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내부의 장식에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벽에는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와 진품이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고려청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발밑에 깔린 카펫조차 페르시아 황실에서나 썼을 법한 수공예품이었습니다. 저는 화관당에서 자라 안목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물건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평범한 사람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국보급들이었습니다. 최강혁 씨,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친구분 정말 대범하시네요. 이런 보물들을 이렇게 그냥 두다니. 당신이 한두 점 슬쩍해도 모르겠어요. 넥타이를 풀던 최강혁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저를 보며 눈가에 웃음을 담았습니다. 왜요? 우리 부인께서 몇 점 슬쩍해서 예물에 보태시게요? 제가 그렇게 눈이 낮은 줄 알아요. 저는 그를 쏘아보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싫었죠. 최강혁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늦었으니 어서 쉬어요. 침실은 2층에 있고 당신 짐은 내일 왕집사가 사람을 시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박진우네 쪽은 박진우 이야기가 나오자 제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쪽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저는 컵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준 것들,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액정에 떠오르는 진우 씨라는 두 글자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한 건 변명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용서를 구하려는 걸까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박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유라 씨, 정말로 심장병이 도져서 그랬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건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충동적으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당장 그 남자랑 이혼해. 우리 내일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은 다시 하자. 박진우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첫째, 서유라의 심장병은 의학적으로 관심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연기라는 뜻입니다. 둘째, 저는 최강혁 씨와 반지를 교환했고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예를 올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건 이미 완벽한 결혼입니다. 이혼이요? 평생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너 미쳤어? 그 최강혁이라는 놈은 그냥 가난한 대학 교수야. 집 한 채도 없는 놈이라고 그놈 따라가서 네가 행복할 것 같아?
박진우가 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수백억 원짜리 화원의 거실을 쓱 훑어보고 옆에 태연하게 서 있는 최강혁을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곧 가난해질 거라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통보할 게 있어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포르쉐, 그거 제 명의입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반납하세요. 그리고 당신 가족이 살고 있는 그 평창동 빌라도 제 혼전 재산입니다. 내일 정오까지 세 식구 모두 짐 싸서 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 짐 길바닥에 내다 버릴 겁니다. 홍서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우리 3년의 세월이 있잖아.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세상이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최강혁이 저를 보며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최서연 부인. 그런 걸 미련 없이 잘라낸다고 하죠. 아주 멋졌어요. 이게 멋진 거예요. 저는 일어나 뻐근한 목을 풀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박진우, 감히 그 여자 때문에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우리 홍씨 가문의 지원이 없으면 당신은 길거리에 개만도 못하다는 걸 똑똑히 알려주겠어. 최강혁이 다가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우리가 오래된 부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 남편이 막아줄 테니. 그가 나지막이 속삭인 남편이라는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충동적인 결혼이 생각만큼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화원이 아니라 제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창동 빌라의 관리소장이 건 전화였죠. 홍서연 씨, 안녕하세요. 평창동 빌라 관리소장입니다. 지금 홍서연 씨의 시부모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빌라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어제 홍서연 씨께서 출입카드를 바꾸라고 하셔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바닥에 드러누워 시위 중입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서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역시 박진우의 가족들은 끝까지 최악이군요. 눈곱만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옆을 돌아봤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최강혁은 이미 일어나고 없었습니다. 씻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최강혁이 식당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정갈한 한식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 실내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적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위험한 매력을 풍겼습니다. 깼어요. 와서 아침 먹어요. 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밥맛 없어요.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박진훈의 늙은 부모님이 빌라 앞에서 난리래요. 최강혁은 태연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한술 떠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든든하게 먹어야 개를 상대할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왕집사, 30분 뒤에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해줘요. 30분 후 최강혁과 함께 평창동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다다르기도 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를 집에서 내쫓아요. 이 집, 우리 아들이 인테리어 다 했는데 그 천하에 몹쓸 것이 새 서방을 얻더니 우리를 버렸어요. 박진우의 아버지는 옆에서 담배만 뻑뻑 피우며 음침한 얼굴로 경비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커다란 보따리 몇 개가 놓여 있는 걸 보니 쫓겨난 후 임시로 짐을 싼 모양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심장병 걸린 여신님과 함께 있겠죠. 저는 차에서 내려 아스팔트 위를 또각또각 걸었습니다. 최강혁은 검은 우산을 펴
눈부신 아침 햇살을 가려주었습니다. 마치 충성스러운 기사처럼 어머, 박씨 아주머니 아니세요? 바닥이 찰 텐데.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저한테 병원비 내놓으라고 하실라. 저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바닥에 앉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할퀴려 달려들었습니다. 홍서연, 이 나쁜 년. 내가 뭔데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해. 이 집은 우리가 2년이나 산 우리 집이야. 최강혁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살짝 몸을 틀어 그녀의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그 뒤에 섰던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와 철옹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손바닥에 탁탁 쳤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홍서연 석자가 똑똑히 박혀 있습니다. 계약금도 제가 냈고 대출금도 제가 갚고 있죠. 인테리어 말씀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내주신 돈입니다. 당신 아들 박진우는 몸만 들어온 것 말고는 한 게 뭐가 있죠? 주변의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집이 여자 거였어? 완전 빈대부터 살았네. 저렇게 뻔뻔할 수가. 박진우의 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도 계속 우겨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2년이나 살았어. 새를 살아도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새를 살면 월세를 내야죠. 단돈 10원이라도 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난 2년간 당신 가족의 의식주, 어느 것 하나 제 돈으로 해결하지 않은 게 있나요? 지금 아주머니가 입고 계신 그 실크 원피스도 제 신용카드 부속카드로 긁은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제 것을 되찾는 것 뿐인데 문제 있나요? 그녀는 할 말이 없는지 최강혁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이, 거기 최씨, 당신, 내 아들이 버린 여자 주워서 좋다고 품에 끼고 있나 본데 내가 충고 하나 하지. 이 여자는 아주 독한 년이야. 오늘 우리를 내쫓았으니 내일은 당신을 내쫓을걸. 최강혁은 안경을 살짝 밀어 올렸습니다. 렌즈 뒤로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사람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연 씨는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둘째, 이 집은 너무 작고 위치도 별로라 솔직히 제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당신들처럼 변변찮은 사람들만이 이런 작은 둥지 하나에 목숨을 거는 법이죠. 모욕감이 극에 달한 말이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이 거지 새끼야. 박진우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능력 있으면 너도 이런 집 사보시지. 최강혁은 피식 웃으며 그녀를 무시하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쓰레기들은 당신이 직접 상대할 필요 없어. 왕집사, 변호사랑 이사 업체 불렀나? 왕집사가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모님, 변호사님은 이미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한 바로는 박진우 씨 명의의 건설 자재 회사에 최근 저희 화관당이 보증을 선 30억 원짜리 대출건이 있었습니다. 결혼이 무산되었으니 보증 또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건 박진우의 목숨 줄이었습니다. 철회해요. 당장. 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붉은색 포르쉐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박진우와 서유라가 내렸습니다. 서유라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자랑스러워하다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홍서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박진우가 달려와 자기 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을 내쫓아? 너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양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지. 늑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 키나 내놔요. 박진우는 차 키를 꽉 쥔 채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 차,
나도 2년이나 탔어. 그냥 나한테 선물로 준 셈 치면 안 돼? 홍씨 집안은 돈도 많으면서 고작 이 차 한 대에 그렇게 벌벌 떨어. 벌벌 떨지.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차를 바다에 던져서 소리나 듣는 한이 있어도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줄 생각은 없어. 어서 내놔. 박진우가 움직이지 않자 서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태로 가득했습니다. 서연 언니, 너무 진우 씨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차 한 대 가지고 뭘 그래요. 진우 씨는 앞으로 더 좋은 차 사서 언니한테 갚을 사람이에요. 우리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최강혁을 쳐다보며 도발과 우월감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대학교에서 가르치신다면서요? 한 달 월급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죠. 서연 언니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언니는 아가씨로만 살아서 씀씀이가 클 텐데 나중에 이 동네에 월세방 하나 얻을 돈도 없어서 교직원 아파트 골방으로 언니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최강혁이 아직도 자신이 무시했던 그 가난한 대학생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최강혁은 서유라를 마치 광대의 연극을 보듯 쳐다봤습니다. 서유라 씨, 걱정은 고맙군요. 최강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운이 좀 좋은 편이라서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우의 포르쉐와 옆에 세워진 자신의 제네시스 G90을 차례로 훑어본 뒤 제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꿀이 떨어질 듯 다정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강한 연합이죠. 누군가처럼 큰 나무에 기대어 사는 담쟁이 덩굴과는 다릅니다. 나무가 사라지면 결국 말라 죽을 뿐이죠. 서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런 것들이랑 말 섞지 마. 저는 참을성을 잃고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아가 박진우의 손에서 억지로 차 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수석에 타려던 서유라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악, 뭐하는 짓이야. 사람 쳐. 서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차는 내 거야. 내가 태우고 싶은 사람을 태우고 내리기 싫은 사람은 당장 내려야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홍서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없으면 내 그 낡아빠진 골동품 가게가 얼마나 버틸 것 같아? 내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그때 와서 무릎 꿇고 빌지나 기다릴게.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30억 원 대출금부터 갚으시죠. 곧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최강혁의 팔짱을 끼고 제네시스로 향했습니다. 가요, 여보. 여긴 공기가 안 좋네.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최강혁은 다정하게 차 문을 열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집으로 가자. 등 뒤로 박진우 가족의 저주와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우, 너의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박진우 일가를 처리하고 화원으로 돌아온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왕 집사는 이미 완벽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 두었죠. 맑은 전복내장죽과 송이 닭백숙, 그리고 아삭한 봄동 겉절이까지. 어제부터 이어진 소동으로 지쳐있을 제 속을 배려한 담백하고 기운을 돋우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최강혁이라는 남자, 혹은 그의 친구라는 사람은 정말이지 삶의 격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뭐 할 거예요? 최강혁이 제게 국을 떠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가게에 좀 가보려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은 입에 넣자마자 감탄이 나올 만큼 깊고 진했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물건들이 있어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가게에 있는 박진우 물건들도 싹 다 치워버려야죠. 박진우는 예전에 제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틈만 나면 화관당에 드나들었습니다. 경영을 배운다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실제로는 비싼 보이차나 축내며 슬쩍 빼돌린 옥돌 같은 것들로 자기 인맥 관리에 쓰곤 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그가 쓰던 소위 사무실이라는 공간도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데려다 줄게요. 최강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일 있을 텐데. 바쁜 사람 방해할 수 없죠. 제 차 타고 갈게요. 저는 그를 너무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그 대단한 친구의 집을 봐주는 일도 바쁠 테니까요. 최강혁은 웃으며 더는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점심을 먹고 저는 방금 되찾은 포르쉐를 몰고 인사동 골동품 거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서유라가 뿌렸을 법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이 차를 팔아버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수가 없었죠. 화관당은 인사동 골동품 거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3층짜리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저희 홍씨 집안 몇 대에 걸친 피와 땀이 서린 곳이었죠.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못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게 박진우 씨가 와 있습니다. 민준 씨가 2층을 가리켰습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에서 불이 확 솟구쳤습니다. 장부를 봐. 그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는 쿵쿵거리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진우가 제 자단나무 책상 뒤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두꺼운 안경을 쓴 늙은 남자가 돋보기를 들고 비추원석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박진우 씨, 아직도 얼굴 들고 다닐 낯짝이 남았나 보죠?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손에서 장부를 확 낚아챘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여기 들어오래? 당장 꺼져요. 박진우는 저를 보더니 오전에 빌라 앞에서처럼 분노하기는커녕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화내지 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내가 비록 내 약혼자는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이 화관당의 고문이잖아.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자리라고. 난 지금 내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야. 가게 재고를 파악하는 거지. 고문, 당신, 해고야.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경비, 이 사람 당장 끌어내. 어디 마음대로. 박진우가 갑자기 소리치며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홍서연, 똑똑히 봐. 이건 예전에 내가 회장님과 직접 맺은 계약서야. 나를 해고하려면 위약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그리고 최근 가게에 들어온 물건들, 전부 내 손을 거친 것들이야. 계약에 따라 나한테 10%의 수수료를 줘야 해. 그것만 해도 20억, 30억은 될걸.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반년 전 박진우가 편찮으신 아버지를 구슬려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박진우는 지극정성으로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하신 아버지가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 고문 계약서라는 것에 서명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와서 저를 협박하는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약금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죠. 어때? 돈 줄 거지? 박진우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주고 그 최강혁이라는 놈을 차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면 이 돈은 없던 일로 해줄게. 뭐니 해도 우리 사이가 근본 있는 사이 아니겠어. 그 가난뱅이 교수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그의 속셈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이 안 되니 이제 돈으로 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죠. 50억. 저희 집안에 없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쓰레기에게 주느니 차라리 길바닥에 뿌리는 게 나았습니다. 꿈도 꾸지 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사기야. 당장 소송 걸어서 무효로 만들겠어. 소송? 마음대로 해. 재판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이 가게 장사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새로 들어온 물건들 창고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박진우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벼루라도 집어 던지려던 순간 1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선생님, 지금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비켜요. 이어서 최강혁이 계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왔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최강혁은 제 곁으로 와 자연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 안고는 박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제 아내를 괴롭힌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또 너야? 박진우는 최강혁을 보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여긴 우리 화관당의 영업 비밀이 오가는 곳이야. 당신 같은 외부인은 빠져. 그리고 홍서연은 지금 나한테 50억 빚을 졌어. 당신이 남편이라면 이 돈 대신 갚아주든가. 돈 있어? 당신 몸값 다 합쳐도 50억은 안 될걸. 최강혁은 피식 웃으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50억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진 않지만 여기 박진우 씨가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박진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종이 몇 장을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걸. 박진우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박진우가 화관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진품을 위작으로 바꿔치기에 뒷돈을 챙긴 증거들이었습니다.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가 불법 거래상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50억 위약금은커녕 박진우는 당장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박진우 씨, 최강혁이 안경을 고쳤으며 마치 학생을 가르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50억을 들고 감옥에서 쓸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 고문 계약서를 파기하고 여기서 꺼질 건지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박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최강혁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 가난한 교수가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자신의 모든 비리를 샅샅이 파헤쳤는지를요. 서명할게, 해지할게. 박진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해지된 계약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최강혁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 나도 몰랐던 증거들인데. 최강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제가 운이 좀 좋다고. 마침 회계 감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부탁 좀 했습니다. 또 친구.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 남자를 뜯어보았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저택에 살고 프로 경호팀을 동원하고 반나절 만에 기업 범죄 증거를 찾아내는 남자. 이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헤아릴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최강혁 씨,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당신 그 친구라는 사람, 혹시 당신 자신 아니에요? 최강혁은 제 손가락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가볍게 입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로 가득했습니다. 최서연 부인, 어떤 비밀은 천천히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해가 될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솔직함과 다정함은 거짓이 아닌 듯 했습니다. 좋아요. 말하기 싫으면 당신 정체가 드러날 그날까지 기다려주죠.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동적으로 맞이한 이 남편이 어쩌면 제 인생 최고의 대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박진우는 도망쳤지만 그 가족은 하수구의 쥐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 제가 가게에서 단골 손님의 조선중기 분청사기 접시를 감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강혁은 옆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가게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 내가 이 가게 사장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를 막아. 그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 박진우의 어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딱 봐도 성격이 드세 보이는 중년 여성, 아줌마 부대가 7, 8명이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는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한판 버릴 기세였죠. 홍서연, 너 나와. 박진우의 어머니가 가게로 쳐들어와 손에 든 썩은 배춧잎 봉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양심도 없는 년, 내 아들 직장에서 쫓아내더니 이제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만들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진우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니 최강혁이 찾아낸 증거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장사하는 곳입니다. 행패를 부리려거든 길거리로 나가세요. 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민준 씨에게 눈짓해 값비싼 분청사기를 안전한 곳으로 치우게 했습니다. 안 나가. 오늘 네가 돈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이 가게를 다 때려 부숴버릴 테다. 그녀가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조사받느라 인생이 망가졌어. 다 너 때문이야. 정신적 피해 보상, 명예훼손, 다 합쳐서 100억 원 내놔. 10원이라도 깎을 생각 마. 100억. 차라리 은행을 터는 게 빠를 겁니다. 돈은 없고 목숨은 못 줍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 어디 해봐. 경찰이 오면 누굴 잡아가는지 보자. 그녀는 제가 경찰을 부르자 더 기세등등해져서 뒤에 있던 아줌마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가게 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열장의 옷깃을 만지작거렸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보란 듯이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가게다. 결혼 사기로 사람 인생 망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와서 구경하세요. 그중 덩치 큰 아줌마 한 명이 계산대 위에 놓인 우아한 형태의 조선 백자 다랑아리를 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 이 항아리 예쁘네. 골동품처럼 생겼는데 집에 가져가서 꽃이나 꽂으면 딱이겠네. 만지지 마세요. 그거 진짜 골동품이에요. 민준 씨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이틀 전에 막 들어온 시가 20억 원은 좋기 넘는 진품 조선 백자 다랑아리였습니다. 골동품은 무슨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구만. 아줌마의 손이 미끄러지는 척 혹은 고의로 쨍그랑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거 진짜 조선 백자인데 20억 원짜리. 박진우의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눈알을 굴리며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깨진 항아리 하나 가지고 20억을 달라고?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네. 여러분, 와서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사기치는 현장입니다. 덩치 큰 아줌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직원이 나를 밀어서 놓친 거라고요.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네. 저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보며 안타까움보다 더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20억, 10원 한 장 깎아줄 수 없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어머니를 얼음장 같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돈으로 갚기 싫으면 경찰서 가서 해결하시죠. 무슨 돈으로 갚아. 목숨은 하나 있어도 돈은 없어. 그녀는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어디 할 테면 해봐. 우리는 사회적 약자고 너는 사람 등쳐먹는 악덕 자본가야. 바로 그때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최강혁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파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파편 한 조각을 집어들고 살펴보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깝군. 이렇게 좋은 물건이. 그는 고개를 들어 박진우의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속을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방금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하셨죠. 당연하지.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약자가 아니면 뭐란 말이야. 그녀가 기세 좋게 대답했습니다. 잘 됐군요. 최강혁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김 청장님. 접니다. 최강혁. 지금 인사동 화관당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업무방해와 함께 귀중한 문화재를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피해액은 대략 20억 원 이상입니다. 네, 네. 사람 좀 보내주시죠. 그리고 언론사에도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시민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군요. 전화를 끄는 최강혁은 이미 얼굴이 굳어버린 박진우의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재물 손괴죄로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으면 징역을 몇 년이나 사는지 아십니까? 몇 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수가 클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최강혁이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공공장소에서의 업무방해죄까지 더하면 가중처벌이죠. 아주머니 연세에 감옥에 들어가시면 아마 거기서 여생을 보내셔야 할 겁니다. 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덩치 큰 아줌마도 겁을 먹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하나 가지고 뭘 그래. 큰 소리 치지 마. 우리가 20만 원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20만 원? 저는 감정평가서와 경매회사의 추정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사가 발급한 증명서와 경매회사의 공식적인 추정 가격이 있습니다. 20억 원 명백한 증거가 있죠. 발뺌하고 싶으시면 판사님 앞에서 하시죠.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은 평범한 순경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팀을 이끌고 나타났고 그 뒤에는 여러 방송사 기자들까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나 싸워봤지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죠.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그녀가 달려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저 항아리 원래 깨져 있었어요. 깨졌는지 아닌지는 전문가가 감정할 겁니다. 연행하세요. 김 청장이 손짓하자 경찰들이 박진우의 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무너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경찰들한테 말 좀 해줘. 나 잡혀가게 두지 마. 저 항아리, 우린 갚을 돈이 없어. 갚을 돈이 없다고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럼 박진우 명의로 된 그 빌라, 팔아서 갚으세요. 그게 당신들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겠죠. 마침 대출금도 안 갚아도 되니 잘 됐네요. 빌라를 판다는 말에 박진우의 어머니는 눈을 뒤집더니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한바탕 소동은 박진우의 어머니가 구급차에 덩치 큰 아줌마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가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산산조각 난 조선 백자 다랑아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파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결국 훌륭한 예술품 하나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최강혁이 제 옆에 앉아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낡은 것이 가야 새로운 것이 오는 법입니다. 이 항아리가 당신의 애군을 막아준 셈치죠. 그래도 20억인데 저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는 속물이라 돈이 아깝네요.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요. 최강혁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학생들 가르치는 월급으로 뭘 사준다고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니면 또 그 대단한 친구네 집에서 하나 슬쩍 해오게요? 최강혁이 웃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 집에는 이것보다 훨씬 좋은 항아리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데려가서 고르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를 째려봤지만 이상하게도 우울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 입만 열면 거짓말뿐인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최강혁의 전화 한 통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언론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와 그 일당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특수 협박 및 문화재 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가게를 나섰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겸 주말에 저는 최강혁의 손을 이끌고 서울 시내에 있는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부처님은 특히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었죠. 파혼으로 시작해 의문의 남자와 결혼하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청객들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제 운세에 대해 조언이라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경건하게 향을 피우고 잠시 기도를 올린 뒤 저는 운세 쪽지를 뽑으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절 뒤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발걸음을 멈추자 최강혁이 귀를 기울이더니 뒤뜰의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네요. 우리가 다가간 창고 구석에는 꾀죄죄한 작은 여자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어른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으며 온몸에는 희미한 멍자국까지 보였습니다. 우리를 본 아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커다란 눈에는 겁에 질린 새끼 사슴 같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얘야, 괜찮아. 제 마음이 왈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야. 왜 혼자 여기 있니? 아빠랑 엄마는 어디 계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던 한 노승이 다가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여운 아이입니다. 사흘 전 누군가 일주문 앞에 버리고 갔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말을 하지 않고 경찰도 다녀갔지만 신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에서 잠시 거두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오래갈 방도는 아니지요. 버려진 아이라니. 저는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은 더러웠지만 그 눈망울은 유난히 맑고 영특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가사를 차려입은 주지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한번 보고 저와 최강혁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두 분 보살님, 이 아이와 깊은 인연이 있으시군요. 인연이라니요? 제가 의아해하자 주지 스님은 아이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이마가 훤하고 귓불이 두툼하여 비록 지금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나 태생적으로 집안을 일으킬 상입니다. 타고난 복이 깊으나 어린 시절 큰 애군을 한번 겪게 될 팔자인데 이제 그 애군이 다한 듯합니다. 귀인을 만나 거두어진다면 장차 그 집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집안을 일으킨다는 말에 마음이 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인연과 복을 중시했으니까요. 최강혁은 내내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아이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때가 닦여나가자 아이의 하얀 피부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 눈매는 놀랍게도 최강혁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최강혁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는지 더는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최강혁의 손가락 하나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평소 얼음장 같던 최강혁의 눈빛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은,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솜사탕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제 이름은 하은이에요. 하은이. 최강혁은 아이의 이름을 되뇌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 입양합시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큰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제 막 결혼했는데 알아요. 최강혁은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소중하게 아이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아이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 복덩이가 될 거라고. 마침 우리 집에 이런 갑오 하나쯤은 필요했는데. 갑오라니. 기가 막힌 표현이었지만 최강혁의 품에 안겨 그의 옷자락을 꼭 쥔 하은이의 작은 손을 보니 제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이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인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로 집에 데려가요. 입양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최강혁의 그 친구는 못하는 일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전화 몇 통으로 복잡한 절차를 모두 해결해 버렸죠. 하은이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호적에 올리기 위해 최강혁은 아이에게 최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름날의 은혜로운 햇살처럼 찬란하고 평안한 삶을 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은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정말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화관당의 장사가 연일 대박을 터뜨렸고 심지어는 극상품 제왕록 비취원서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깨졌던 조선 백자 다랑아리 사건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었고 그 일이 뉴스에 나간 덕분에 화관당의 인지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박진우 일가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박진우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 카펫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하은이를 보며 저는 최강혁에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우리 복덩이인가 봐요. 최강혁은 하은이에게 줄 사과를 깎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안목이 틀린 적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은이는 최강혁과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팔을 골라내는 것이나 잠을 잘 때 무언가를 꼭 쥐고 자는 사소한 버릇까지 그와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하은이를 입양한 뒤로 최강혁의 그 친구는 우리에게 더욱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보내오는 장난감은 모두 전 세계 한정판이었고 옷은 최고급 명품이었으며 심지어 전문 육아 도우미와 가정교사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이건 재벌가 공주님에게나 해줄 법한 대우였습니다. 최강혁 씨, 저는 떠보듯 물었습니다. 당신 그 친구 말이에요. 혹시 당신의 잃어버린 친척이라도 돼요? 아니면 하은이 사실은 그 친구의 숨겨둔 딸 아니에요? 최강혁의 손에 들린 과도가 멈칫하며 사과 껍질이 툭 끊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깊은 호수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쓸데없는 추측은 하지 마요. 하은이는 그냥 하은이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는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또 언젠가라는 대답. 하지만 저는 그와 하은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그 풍경에 문득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서유라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몰락하자 그녀는 토끼보다 더 빨리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새로운 재벌 2세 스폰서를 잡아 SNS에 온갖 명품을 자랑하며 마치 과거의 소동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자선 파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평소 이런 자리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주최자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셔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최강혁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려 이마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 자리에 모인 진짜 재벌 2세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최서연 부인, 오늘 입은 한복 드레스가 아주 잘 어울리는군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이며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짙은 녹색 벨벳으로 만든 개량 한복 드레스에 비취 장신구를 매치해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당신도 꽤 번듯해 보이네요. 제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느 대단한 재벌가 도련님인 줄 알겠어요. 최강혁은 그저 웃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서유라가 기름진 머리를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온몸에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아 나 사모님 됐다는 것을 광고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저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강이라는 이름의 졸부 아들로 소문난 바람둥이의 업계 평판도 최악이었죠. 서유라는 저를 보자마자 눈에 질투심을 번뜩였지만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강을 끌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서연 언니 아니세요? 그 대학 교수 남편 데리고 여기까지 밥 얻어먹으러 왔나 봐요. 서유라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강도 최강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남자야? 별 볼 일 없네. 유라야, 내 전 남자친구는 보는 눈이 영 형편없었나 보다. 최강혁은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 접시에 담긴 랍스터를 정성껏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서유라 씨, 박진우 씨가 감옥 간 뒤로 남자 보는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졸부까지 만나는 걸 보니 뭘 몰라서 그래. 강희 오빠는 큰 사업하는 사람이야. 서유라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처럼 가난뱅이랑 결혼해서 친정돈이나 축내는 사람이랑은 다르다고. 강희 오빠가 방금 나한테 에르메스 한정판 히말라야 버킨백 사주기로 약속했다. 뭐, 히말라야 버킨백. 최강혁이 마침내 랍스터를 다 발라내고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강 씨, 요즘 자금 사정이 꽤 좋은가 봅니다. 듣기로는 얼마 전 진행했던 프로젝트 대금도 아직 정산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벌써 수억 원짜리 가방 살 돈은 있나 보군요. 이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강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당신이 뇌물 먹여서 따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이미 검찰 손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무슨 헛소리야. 이강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가난한 교수가 사업에 대해 뭘 알아?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며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강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강 씨 맞으시죠? 저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부친 이 회장께서 뇌물공여 및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당신은 회사법인 대표로서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강의 손에서 와인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서유라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이강의 팔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여자친구,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에요. 수사관이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보면 알겠죠. 당신도 같이 가줘야겠습니다. 싫어. 나 감옥 가기 싫어. 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여자 수사관 2명에게 붙잡혀 끌려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서유라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홍서연, 너지. 네가 꾸민 짓이지. 너 저주받을 거야.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최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서유라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유라 씨, 밥은 함부로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저 인과응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박진우에게 기생했고 이강에게서 돈을 뜯어냈죠. 그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서유라와 이강이 끌려나간 파티장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죠. 오직 저만이 고개를 돌려 최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당신의 그 운 좋은 친구 짓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강혁은 발라낸 랍스터 살을 제 접시에 놓아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닙니다. 이강 일가는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너무 나대다가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관련 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을 뿐이고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본 것만으로 검찰이 언제 덮칠지 정확히 알고 프로젝트 대금 문제까지 꿰뚫고 있다니, 이 최강혁이라는 남자가 서울에 깔아놓은 정보망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수준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너절하게 끌려나가는 서유라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오직 두 글자만이 떠올랐습니다. 통쾌함. 랍스터 먹어요. 최강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으면 맛없어요. 저는 접시에 놓인 탱글탱글한 랍스터 살과 제 옆에 앉은 이 헤아릴 수 없는 남자를 번갈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내 편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와인이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강과 서유라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뒤 파티장의 분위기는 어색해졌지만 주최 측의 능숙한 진행 덕분에 금세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머물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빌라에서 쫓겨나고 화관당에서 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한 뒤로는 빚쟁이들을 피해 잠적했다는 소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홍서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진우의 목소리는 여든 노인처럼 갈라져 있었고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가 이겼어. 네가 완전히 이겼다고. 박진우 씨,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 파산했어. 박진우가 갑자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는 부도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어. 아버지도 화병으로 입원하셨고 난 지금 지낼 곳도 가진 돈도 없어. 주머니에 남은 돈이 몇만 원뿐이야. 아, 그래요? 축하해요.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인생 체험 제대로 하네요.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서연아, 우리 3년 동안 만났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주라. 그가 애원했습니다. 단 몇백만 원이라도 좋으니 우리 엄마 병원비만 내게 해줘. 아니면 내 가게에 아직 사람 필요하지 않아? 내가 경비라도 할게. 경비라니.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장부를 뒤지던 그 거만하던 박고문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유라를 위해 결혼식마저 버렸던 그 순정남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박진우 씨,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군지 잊었나 봐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자신의 탐욕과 배신이에요. 내가 기회를 줬을 때 걷어찬 건 당신이었어. 이제 와서 개가 되겠다고.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주인을 무는 개는 키우지 않아요. 홍서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천벌 받을 거야. 천벌은 당신이 받는 거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강혁은 운전을 하며 제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마음 약해졌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밤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저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말이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실 박진우가 저렇게까지 몰락한 데에는 그의 자업자득 외에 제 보이지 않는 손길도 한몫했습니다. 그의 회사 자금줄이 막힌 것은 제가 은행 측에 대출 연장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한 것 또한 제가 화관당의 인맥을 동원해 손을 쓴 결과였습니다. 이 바닥에서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박진우가 홍씨 집안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최강혁이라는 인물에게까지 밑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구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담벼락은 무너질 때 모두가 함께 미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우가 업무상 횡령 및 자금 유용 혐의로 검찰에 정식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포될 당시
그는 어느 건물의 지하 보일러실에 숨어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이 드디어 끝을 맺은 것입니다. 박진우도, 서유라도, 이강도, 저를 상처 입히고 모욕했던 모든 이들이 각자의 죗값을 치렀습니다. 반면 저는 홍씨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신비로운 남편의 사랑스러운 딸까지 얻었으니 누가 봐도 제가 최종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이제야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위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최근 들어 최강혁에 대한 온갖 뜬소문이 서울 상류층 사교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씨 집안 외동딸이 제비를 하나 들였는데 그놈 비위 맞추려고 집 사주고 사업에 끼워주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아이까지 입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강혁이 사실은 부잣집 여자들만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며 지금은 홍씨 집안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최강혁이 사기꾼이라고? 세상 어느 사기꾼이 프로 경호팀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화원 같은 곳에 살며 검찰 특수부의 체포작전까지 꿰뚫고 있단 말인가. 그게 사기라면 기꺼이 당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막고 최강혁의 자리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저는 그를 홍씨 가문의 가족 모임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홍씨 가문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직계 외에도 여러 반계 친척들이 있었죠. 평소에는 각자 도생하지만 명절이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추석맞이 가족 식사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그 친척들이 제 새 남편을 구경하고 흠을 잡으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긴장돼요? 출발하기 전 제가 최강혁의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처가 식구들 만나는 것뿐인데 긴장될 게 뭐 있습니까? 최강혁이 제 손을 잡아 입술에 가볍게 입 맞췄습니다. 당신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누가 감히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면 그날로 집안에서 쫓아낼 거예요. 제가 기세 좋게 말했습니다. 모임 장소인 홍씨 가문의 종갓집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구나. 둘째 작은 어머니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쪽이 그새 서방님이신가? 얼굴은 참 반반하네. 그러니 우리 서연이가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지. 작은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제 남편 최강혁 씨예요. 알지. 알아. 최 교수님이라며 셋째 삼촌이 말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친다니 좋지. 한가하고. 근데 그 월급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기는 빠듯하지 않겠어. 결국엔 다 우리 홍씨 집안에 손 벌리게 될 텐데. 삼촌 걱정 감사합니다. 최강혁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홍씨 가문의 귀한 따님인데 제가 어찌 감히 제 힘으로 부양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서연이를 잘 보살피고 매일 웃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 사촌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빈대부터 살면서 자부심은 대단하네. 우리 서연이가 순진해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속아 넘어간 거지. 잘 들어도 우리 홍씨 집안 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가시 돋친 말들이 쏟아졌지만 최강혁은 시종일관 품위 있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박도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의자를 빼주고 차를 따라주고 귤을 까주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생선 가시까지 세심하게 발라주었죠. 그 다정한 모습에 자리에 있던 다른 여자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대부분 배 나온 중년 아저씨들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서연이는 정말 복도 많다. 한 사촌 동생이 시샘하듯 말했습니다. 형부께서 돈은 없으셔도 잘생기시고 다정하시니 그 박진우보다는 100배 낫네. 당연하지.
제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 안목이 언제 틀린 적 있었어? 모두가 최강혁을 그저 잘생기기만 한 빈껍데기라고 단정 짓던 그때 식탁에서 새로운 화제가 떠올랐습니다. 듣자 하니 인사동에 있는 금호당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더군. 둘째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기 완전 황금 상권인데 우리가 인수하면 화관당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을 텐데. 저도 들었습니다. 셋째 삼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르는 값이 너무 비싸요. 500억 원이라더군요. 지금 우리한테 그만한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500억?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금호당은 기껏해야 300억 남짓한 가치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가격이 부풀려졌을까요? 건물주가 돈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 배짱 좋게 부르는 거랍니다. 그 가격 아니면 안 판다고요.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린 포기해야겠네요. 바로 그때 최강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아버님, 정말 그 건물이 필요하시면 300억이면 될 겁니다.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나. 작은아버지가 그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업이야. 책이나 읽는 교수가 알 바 아니지. 제가 사업은 잘 모릅니다만 우연히도 그 건물주를 알고 있습니다. 최강혁이 태연하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작은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불신이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황홀경으로 바뀌었죠. 네, 정말로 300억이라고요? 지금 바로 계약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작은아버지는 마치 괴물을 보듯 최강혁을 쳐다봤습니다. 자네, 정말 그 건물주를 아는 건가? 방금 그쪽 비서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최강혁 선생님의 체면을 봐서 300억에 거래하겠다더군. 장내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강혁에게 꽂혔습니다. 500억짜리 거래를 문자 한 통으로 200억이나 깎다니 이건 대체 어떤 체면인 걸까요? 이건 하늘과도 같은 힘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최강혁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제 그릇에 갈비찜 한 조각을 놓아주었습니다. 자, 여보, 고기 많이 먹어요. 요즘 너무 말랐어. 저는 그릇에 담긴 갈비찜과 제 옆에 앉은 이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의 물음표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운이라고. 세상 어느 운이 500억을 300억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최강혁, 당신은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가족 모임에서 최강혁이 보여준 능력은 거만하던 친척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도 감히 그에게 빈대 운운하지 못했고 오히려 작은아버지와 삼촌은 그를 어려워하며 쩔쩔매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하은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듬뿍 받아 배꼽같이 하얗고 통통한 살아있는 인형처럼 예뻐졌습니다. 특히 최강혁을 잘 따랐죠. 매일 아빠에게 안기고 목마를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최강혁 역시 아이에게 푹 빠져 영락없는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갑작스러운 병마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최강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급성,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당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빨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한 RH 음성 AB형입니다. 소위 황금피라고 불리는 혈액형이죠. 현재 혈액원 재고가 없습니다. 긴급하게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거나 직계 가족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황금피? 저와 최강혁 모두 그 혈액형이 아니었습니다. 조달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강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의사의 팔을 잡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저렇게 어린데 왜 이런 병에 걸려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최강혁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본가입니까? 접니다. 강혁.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당장 큰누님의 생전 혈액형 기록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본가에 있는 모든 RH, 음성 혈액형 보유자들, 지금 즉시 헬리콥터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오도록 하세요. 큰누님, 본가, 헬리콥터.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숨을 죽였습니다. 30분 뒤 병원 옥상 헬리패드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위신 윗슨 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전용 헬리콥터 한 대가 위용을 드러내며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의료용 아이스박스를 들고 뛰쳐나왔고 그 뒤를 이어 기품 있는 노인 몇몇이 내렸습니다. 셋째 도련님, 혈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서울 본가에서 긴급 공수한 혈액팩을 들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2시간 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혈액이 제때 도착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최강혁이 저를 일으켜 품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는 제 귓가에 속삭였지만 저는 그의 몸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은 후 최강혁은 저를 병원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헬리콥터에서 내렸던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강혁이 들어서자 일제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셋째 도련님, 최강혁은 제 손을 잡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소개하죠. 제 아내 홍서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 집안의 어르신들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안, 위신그룹, 강혁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의 혈액형, 그리고 당신은 대체. 최강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계속 속여왔어요. 사실 제 본명은 최강혁이 맞지만 저는 평범한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위신그룹 최씨 가문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 한 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하은이에게 수혈하는 김에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저와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제 큰누님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결론란에는 친자 관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당신 누님의 딸이라고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최강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5년 전 큰누님이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두들 누님과 뱃속의 아이가 함께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가 살아남아 인신매매단에 의해 이곳 서울까지 흘러들어와 조계사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절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피의 이끌림이었군요. 네, 누님은 돌아가셨지만 최강혁의 눈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하은이에게 막대한 신탁 기금을 남겼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대략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 아이를 찾는 순간 그 기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3조 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길에서 주운 불쌍한 아이가 13조 원의 상속녀라니. 저는 대체 무슨 운을 타고난 걸까요? 그럼 이제 어떡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를 찾았으니 본가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최강혁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님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살인이었어요. 그 자들은
아직도 이 신탁 기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는 다시 위험해질 겁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은이는 우리 곁에 여기 서울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한 그 누구도 하은이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정체가 절반쯤 드러난 이상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서연 씨, 다시 인사하죠. 저는 위신그룹의 현 경영 책임자 최강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입니다. 저는 눈앞에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를 보며 머릿속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가난한 대학 교수 남편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그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제 양딸은 13조 원의 상속녀가 되었고 저는 그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도 이렇게는 쓰지 못할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최강혁의 진실된 눈빛을 보니 이것이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심호흡하며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신이 교수든 총수든 하은이가 고아든 상속녀든 우리가 함께 지켜줘야죠. 최강혁이 비로소 안도와 사랑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서연 부인, 나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은이의 신분이 밝혀진 것은 동시에 거대한 위험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13조 원의 신탁 기금은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를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외국인 변호사 한 무리가 화관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홍서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살벌한 분위기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홍서연입니다만 반갑습니다. 홍서연 씨. 저는 미국 윌슨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인 최 씨 가문의 반계 최덕광 회장님을 대리하여 최하은 양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최덕광, 최강혁에게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 해외로 이민 간 최 씨 가문의 먼 친척으로 늘 본가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자라고 했습니다. 최강혁의 누님이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덕광이라는 사람 모릅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제 남편과 제가 법적으로 입양한 딸입니다. 양육권에 대해 논의할 문제는 없습니다. 홍서연 씨, 진정하십시오. 데이비드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강혁 씨의 누님이 남긴 유언에 따르면 자녀가 생존해 있을 경우 양육권은 최 씨 가문의 혈족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최덕광 회장님은 현재 하은 양의 가장 가까운 혈족 중 한 분이시죠. 헛소리,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은이의 가장 가까운 혈족은 친삼촌인 제 남편 최강혁이에요. 최덕광은 촌수도 먼 친척일 뿐이라고요. 최강혁 씨가 친삼촌인 것은 맞습니다. 데이비드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강혁 씨는 아직 하은 양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입양 당시 아이의 실제 혈연 관계를 숨겼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입양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최강혁 씨가 그 막대한 신탁 기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독차지.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위신그룹의 총수가 그 돈이 탐이 나서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아이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미 서울에 와 계십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즉시 최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이었지만 소식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최덕광,
그 늙은 여우가 감히 한국에 발을 들여? 좋아. 아주 좋아. 제 발로 죽으러 오겠다는데 내가 그 소원 이뤄주지. 그날 밤 화원의 경비는 철통처럼 강화되었습니다.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고 저택은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하은이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인형을 꼭 껴안고 제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쁜 아저씨들이 나 잡으러 와? 아니야, 우리 딸.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있으니 아무도 우리 하은이 못 데려가. 그 나쁜 아저씨들은 그냥 목숨 내놓으러 온 거야. 그러나 최덕광의 수법은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비열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 최강혁에 대한 악의적인 폭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위신그룹 총수, 신분 속이고 평범한 여성과 결혼, 13조 상속료 얻기 위해 고아 입양, 친누나 살해 용의자 등 끔찍한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습니다. 심지어 하은이의 사진까지 공개하며 걸어다니는 돈벼락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흡혈귀 부부라며 비난했습니다. 개자식들. 저는 인터넷의 악플들을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최강혁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섭도록 침착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여론전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그렇다면 진짜 자본의 힘이 뭔지 보여주지. 그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홍보팀, 10분 안에 모든 관련 기사 삭제하고 포털 사이트 내려. 그리고 최덕광이 해외에서 저지른 돈 세탁, 탈세, 그리고 과거 살인교사 혐의 증거들 전부 언론사에 풀어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에 송출되도록 해. 그자가 지구상에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했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최덕광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거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 데이비드는 최강혁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으며 심지어 누나를 살해한 배우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판사마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최강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데이비드나 최덕광이 아닌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반론에 앞서 몇 분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금발의 외국인 몇몇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본 데이비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소개하죠. 최강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FBI의 스미스 수석요원, 이분은 스위스 UBS 은행의 존슨 부행장, 그리고 이분은 5년 전 제 누님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입니다. 장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FBI, 스위스 은행, 목격자라니. 스미스 요원은 최덕광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돈세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존슨 부행장은 그의 계좌 자금이 위신 그룹 신탁 기금에서 도난당한 자금의 흐름과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는 최덕광이 사고 현장에서 누나를 구하기는커녕 서류 가방 하나를 챙겨 사라졌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덕광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죄는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최강혁이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최덕광, 당신이 5년 동안 저지른 죄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최덕광이 손가락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고작 대학 교수 따위가 어떻게 이런 힘을. 최강혁은 피식 웃으며 품에서 작은 휘장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위신그룹 총수의 상징인 기린이 새겨진 흑금 휘장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신분이 있죠. 그는 법정 안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위신그룹의 현 주인, 회장 최강혁입니다. 법정 안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 했습니다. 위신그룹 회장, 전설로만 듣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그 은둔의 총수가 바로 최강혁이었다니.
최덕광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법정 경찰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최덕광 씨, 당신을 살인교사, 국제 돈세탁 등 다수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데이비드 역시 증거 위조 및 범죄 조력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한편이 거대한 음모는 최강혁의 압도적인 힘 앞에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충격을 넘어선 거대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결혼식에서 나를 구원해준 남자, 집에서는 내게 랍스터를 발라주던 남자,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제국을 세상에 드러낸 남자. 그는 최강혁이었고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최강혁의 정체가 위신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관당의 문턱은 선물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로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고 기회주의적인 친척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제게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헛된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위신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위태로운 자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강혁이 비록 최덕광이라는 큰 적을 제거했지만 위신그룹 내부는 여전히 수많은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 씨 가문의 원로들과 반계 친척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시골 골동품 가게 딸이랑 결혼했다더니 사실이었군. 듣도 보도 못한 아이까지 데려와 상속녀로 삼겠다니 제정신이신가. 저 홍서연이라는 여자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됐지만 저런 배경으로 얼마나 버티겠어. 회장님이 잠깐 재미로 만나는 거겠지.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운 좋은 여자가 아니라 최강혁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큰 나무에 기생하는 덩굴이 아니라 그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떠받칠 수 있는 거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위신그룹이 최근 해외의 한 히토류, 광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큰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상대는 현지 마피아와 결탁한 악질적인 기업으로 위신그룹이 전설 속 보물 하나를 예물로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해외로 유출된 지 수백 년이 된 고려시대 금동불상이었습니다. 최강혁은 전 세계의 경매장과 개인 소장가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불상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인수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룹 내부에서는 최강혁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연일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 불상 어떻게 생겼어요? 그는 지친 얼굴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동남아시아의 암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졌다는 불상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에 할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었던 동남아시아의 한 교포분이 보내온 사진 속 불상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여보,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불상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면 믿을래요? 최강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할아버지의 의형제셨던 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리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사흘 뒤 저와 최강혁은 동남아시아의 한적한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형제께서는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셨지만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두말 없이 창고에서 금동 불상을 꺼내왔습니다. 서연아, 이 불상은 원래 우리 민족의 것이니라. 이 늙은이는 이제 고국으로 가져갈 힘이 없으니 네가 필요한 곳에 쓰려무나.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저는 묵직한 불상을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관당이 수백 년간 지켜온 사람이라는 자산이었습니다. 최강혁이 협상 테이블에 금동불상을 올려놓았을 때 상대편의 거만하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부 제 아내 덕분입니다. 최강혁은 모든 이사들 앞에서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었다면 위신그룹은 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자 그룹 내의 모든 반대 목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의 안목이 정확했군. 저분은 단순한 골동품상 딸이 아니야. 진정한 내조의 여왕이야. 축하연에서 최강혁은 와인잔을 높이 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제 아내가 저를 만나 신분이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아내를 만나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없었다면 위신그룹의 미래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감히 여자는 남자의 장식품이라고 했던가. 저 홍서연은 보물을 감정하고 건물을 관리하며 동시에 한 제국의 안주인으로서 남편과 함께 세상을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과거의 악인들도 각자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서유라는 사기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서 온갖 때문이를 도맡아 하며 과거의 미모를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이강 부자는 불법 투자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진우는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시골집마저 팔아 반신불수가 된 아내의 병수발을 들며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덕광은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악연이 정리된 어느 날 저는 최강혁 그리고 하은이와 함께 그의 누님이 잠든 묘지를 찾았습니다. 누님, 최강혁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원수는 갚았고 하은이는 저희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세요. 하은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올렸습니다. 엄마, 저 하은이에요. 삼촌이랑 새엄마가 저한테 잘해줘요. 씩씩하게 자라서 저도 삼촌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3년 후 화원에서 저와 최강혁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최강혁은 과거의 엉망이었던 결혼식이 제게 상처가 되었을 거라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과 해외의 귀빈들까지 참석한 그 자리에서 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봉황 족두리와 화롯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꼬마 천사가 되어 우리 주위에서 꽃잎을 뿌렸습니다. 새엄마, 진짜 예뻐요. 이젠 그냥 엄마라고 불러. 제가 웃으며 말하자 하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예뻐요. 그때 최강혁이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은 그를 더욱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당신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나야말로. 그가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아름다운 풍경이 될 뿐이야. 우리가 서로를 보며 웃던 그 순간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며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최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요즘 그날이 좀 늦어져서. 최강혁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아빠가 된다고. 친아빠 말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저를 번쩍 안아들고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만세, 만세, 겹경사다. 하은이도 옆에서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동생 생긴다. 나 이제 누나다.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비로소 완벽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시작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지만 결말은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저는 홍서연, 한때 결혼식에서 버림받았던 여자였지만 제 자신의 능력과 행운으로 최고의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아마 지금부터 시작일 겁니다.